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은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기시다 총리 취임 1년 이후에 일본의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사에서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낮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내각 지지율이 2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총리, 즉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자민당, 정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낮게 되면 실제로 내각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위험 수역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3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보았을 때 최근에 나왔던 마이니치 신문에서의 여론조사 27%는 매우 위험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언론사에서 다 30% 미만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지율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 7월 8일에 아베 전 총리가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시다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매우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의 이유가 통일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문제가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 3, 4개월 동안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기시다 내각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상당히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확산이 되면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와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만 자민당 그리고 자민당의 가장 큰 파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베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참여한 선거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내각 개편을 새로 하게 됐는데 내각 개편을 하면서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내각 개편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각 개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상당한 수의 인원이 통일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기시다 총리 스스로 내세웠던 내각 인선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우선은 통일교 문제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통제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파벌 정치로 인한 일본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난 7월 8일에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베 총리의 총격 사망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기시다 총리가 향후에 좀 더 본인의 어떤 색깔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베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두 사람이 글쎄요,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색깔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일본 자민당 내에서의 강경한 보수 세력들을 좀 이제
진압을 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역할을 아베 총리가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베 총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위험 요인 그리고 도전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사망은 기시다 총리한테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베 전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아베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파벌 정치라는 것이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베 총리가 수장으로 있던 아베파는 일본 그 자민당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숫자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정확히는 이제 참의원까지 합치면 8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체 인원에서 이 8분의 1에 해당하는 자민당 의원 아베파를 무시하고 향후에 어떤 정권의 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베파에 대한 고려 그리고 다른 파벌과의 균형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만 했고 이러한 것들이 그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장 그리고 내각 개편에 있어서 파벌 간의 균형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일본 정치의 구조적인 그 한계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시다 총리가 총리로서의 비전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뭐 자민당 혹은 일본의 그 아베파에 대한 그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이제 어젠다인 거죠. 간판 정책으로서 내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경제 정책인데요. 이러한 경제 정책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아베 총리가 추진했었던 아베노믹스와의 어떤 차별성이라는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더 강조한 것인데요. 최근에 소신표명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난 6월에 발표가 됐던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분배라는 내용들은 사실 좀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성장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아베노믹스와의 어떤 차별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지금 위기 상황에 있어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그 환경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어떤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시다 내각 그리고 일본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민당은 지속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민당의 그 교체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 내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민당과 통일교와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자민당의 지지율이 기존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낮은 야당에 대한 지지율 때문에 자민당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수치로서 표현을 해보면 자민당은 30% 한 이상 정도 나오고요.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10% 정도 전후에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당인 일본 유신회에 대해서도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민당보다 더 높은 혹은 자민당과 그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기시다 내각이 계속될 것인가 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시다 내각도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내각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또 자민당의 지지율보다 낮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각이 교체되는 상황이 검토가 됩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은 내각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지만 자민당에 대한 불만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각이 교체된다고 해서 자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기시다 내각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서 당선이 될 때 같이 후보군에 올랐었던 다카이치 사나에라든지 고노타로라든지 이러한 그 후보들은 현재 내각에 모두 입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이 본인 현재의 그 직책을 그만두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우선은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은 일정 정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또 히로시마는 그 피폭지로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 보니 기시다 총리가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핵 없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평화로운 국제사회라는 부분에 대한 방점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일본의 역할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일본의 위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게 된다면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성과와 그리고 내각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통일교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내년 4월에 있을 통일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5월에 있을 G7 정상회의까지 여세를 몰아서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중의원 해산 이후에 성공을 도모하면서 자민당 그리고 기시다 내각이 계속될 것으로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내년 4월에 있을 통일지방선거의 결과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기시다 총리가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이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기시다 총리, 기시다 내각이 지속되는 것은 한국에게 있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기시다 내각이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국민적인 어떤 지지 그리고 내각에서 자민당 내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한국에게 있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재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지나친 속도감을 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임 스케줄을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속도감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타임 스케줄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말아야 된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어느 정도 조율되지 않은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일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한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양측 간의 조율된 속도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향후에 있을 어떤 타임 스케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정상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 우리는 이제 회담이라고 표현을 했고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한 거는 이건 양측 간의 정식적인 어떤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인 것이고요. 이 부분을 양국에서 국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이 간담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약식회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마치 어떤 가치를 평가절하했고 우리는 평가절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외교적으로는 글쎄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내용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본다면 양측 정상이 향후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에 합의가 있었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정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양측 간의 실무회담에 있어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측 간의 정상 간의 만남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11일부터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G7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상회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다자회의 계기이다 보니 긴 논의를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 간의 정식 어떤 정상회담이 있고 이후에 셔틀 외교라는 것들이 복원이 되고 또 내년 5월에 있을 일본 히로시마에서 있을 G7 정상회의에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적극적인 활용이겠죠.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어떤 정상이 어떤 합의문을 발표하고 굉장히 큰 성과를 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처음에 간단한 어떤 인사 정도였다면 그 다음은 짧은 만남 그리고 그 다음은 다자회의 계기에서의 공식 정상회담 그리고 양측 간의 셔틀 외교 복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1998년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98년 10월에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2월에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사실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부터 일정 정도의 준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 간의 어떤 속도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과 일본 측의 어떤 정상 간의 합의 그리고 정상 간의 의지가 발현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있어서 그 정상 간의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당국 간의 논의는 굉장히 활성화를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한일 양국 당국 간의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적인 어떤 지지 확보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국과 일본 양국 외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일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국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어떤 궁극적인 합의 혹은 궁극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 정부가 그 자문회의 격의 이제 민간협의회를 출범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오해가 좀 많으신데 자문회의이고요. 그러니까 민간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결론을 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뭐 실제로 민간협의회가 어떠한 법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 뭐 민간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사회 각계의 여러 그 계층에서 여러 직군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내셨고요. 워낙 다양한 의견이다 보니 하나로 이야기가 합쳐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한국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방안이 마련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 오픈해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포럼이 될 수도 있고 공청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조금 더 오픈된 형태의 논의의 장을 마련을 해서 당장 한 번에 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안을 마련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한일 관계는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친일국방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면서 조금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고 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보적으로 뭐 일본과 우리가 군사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안보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죠. 이러한 부분은 한반도에서 실제로 유사 사태에 어떤 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뭐 위협을 주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요. 한국 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상정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다라고 해서
자위대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위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적, 제도적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과 굉장히 지난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한국에 어떤 자위대가 쳐들어온다거나 혹은 한국에서 우길기가 펄럭인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한국의 어떤 방위를 위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면서 양측 간에 풀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러한 우리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